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시간은 지금이요 새벽 2시 37분인데요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방송을 해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미국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우리 경기 반도체를 딱 찍어서 지금 보복 관세를 미 행정부가 백악관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 남부 벨트가 이제 반도체 지역이잖아요. 뭐 화성, 그 다음에 이천, 수원, 뭐 전부 이런데, 용인, 여기를 딱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고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바로 뭐냐,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문제, 지금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요 한국 쪽으로 빼가지고, 그쪽에서 대충 이 라벨링이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작업만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1급 경고 대상 국가군에 한국이 포함됐다. 자, 이런 지금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권 뉴스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핵심적으로, 지금 이제 법무부하고 대검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측에서 증인을 한 60여 명 신청했는데, 100명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들 4명이 집단으로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하면서 퇴정을 했어요. 요거를 정성호가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검에서 조사해보니까 징계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징계를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감찰에서 무슨 소리냐, 징계를 해야지. 자, 그래서 요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인데요. 칼자루는 당연히 법무부가 쥐고 있으니까 징계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상용 검사, 이제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상용 검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초지일관, 정면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이화영 술파티 없었다, 요거를 주장하면서 당시 청문회까지 열었지만은 오히려 박상용 검사의 주장이 반네, 이게 딱 열어놓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오히려 더 이거 이화영 술판이 없었구나, 요것만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상용을 징계해야 되는데, 이화영 술파티 갖고 이제 징계를 했는데 그게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징계한다는 게 뭡니까? 업무 시간 중에 페북을 썼다는 겁니다. 페북 쓴 게 한 2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징계 사유로 적시한 정성호의 이 졸렬한 작업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징계와 관련해서 서민석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박상용 검사 본인이 통한 내용, 그 전체를 한번 까봐라. 그리고 지금 징계한다 해놓고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록 까는 것은 관두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녹취록을 듣게 됐어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 아니, 조사도 안 하고, 감찰에서 조사도 안 하고, 검찰에서 조사도 안 하고 징계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박상용 검사가 계속 주장했던 요 녹취록을 딱 깠는데 30분짜리 2개를 깠다고 그래요. 2023년도 5월달 거하고 6월달 거 2개를 깠는데,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 녹취록 내용도 박상용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까달라고 해도 안 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딱 들어보니까 이게 전체 녹취록이 아닌 거예요. 일부 편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녹취를 했으면 여보세요부터 할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박상용 검사입니까? 예, 저 맞는데요. 저는 서민석 변호사, 이렇게 나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여보세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편집됐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즉 이 녹취록의 우리 선거에서의 무결성뿐만 아니라 이 녹취록의 무결성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딱 듣고 나서, 이거 이래서 못 갔구나. 왜? 지들 멋대로 편집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못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의 감찰위원회에 출석해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 등등을 페이북에 글로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정화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동시 변호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김건희 여사는 아주 탈탈 다 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정숙과 김혜경도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탈탈 털어서 수사를 다시 하라, 이런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지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들이 많이 지금 한참 2시 40분이니까 주무시는 시간인데요. 지금 안 주무시는 분들 중에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알찬 그런 방송, 여러분들이 이제 잠 못 주무시고 방송을 들으시니까, 이 방송 들으신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지금 백악관, 지금 이거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말이죠. 백악관에서 거대한 환적 사기라는 제목의 25종의 분량 보고서를 지금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분량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말이죠.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대상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국 중에서도요, 특히 반도체 산업 거점, 경기도 지역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자세히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한국같이 불법 중국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들을 경제 규모 그리고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에 따라서 티어 1, 티어 2, 티어 3,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당연히 제1유형이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라도 한국은 말이죠, 이 불법 환적 이 대상 지역으로 딱 노출되면 보복 관세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이 속한 1유형은요,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타악화되어 있고, 그리고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되어 있어서 광범위한 정상무역 흐름 속에서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불법 환적 위험성이 가능성이 제일 큰 나라가 티어 1, 즉 1등급 그룹이 되는 거예요. 한국 외에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두 중국과의 교역도 많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많은 주요 경제권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 국가들은요, 중국과 연계된 생산과 공급망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국가예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그리고 3유형 국가들은요,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은 중국 연계 상품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틈새 환적 가능국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 여기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백악관은요, 특히 이 보고서에서 국가별 제품별 잠재적인 불법 환적 노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요,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 반도체 벨트를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기 반도체 벨트 여러분들 어딘지 딱 짐작이 가시죠. 용인, 예를 들어서 이천, 여주, 다 여기가 그런데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 피닉스라든가 오스틴이라든가 오클랜드, 포틀랜드, 그리고 산호세 쪽에서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유통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집적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기타 집적 회로의 유통 경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그래서 기타 집적 회로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라든가 프로세서 등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반도체 칩을 묶어 부르는 무역 통계사의 품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언급하고 있는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는요,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와 같은 핵심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이런 경기 남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특정 기업을 지목한 건 아니지만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향후 미국의 원산지 검증, 불법 환적 단속 강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백악관은요, 중국산 상품이 멕시코, 캐나다를 이용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적용 대상인 것처럼 보이면 관세를 하나도 지금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EU, 일본, 베트남, 한국 경로를 적용하면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중국에 직접 적용되는 관세율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적 경로에 따라서 발생하는 관세 차이를 중국이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잠재적인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얼마냐? 400억에서 3,030억. 그러니까 57조에서 431조에 이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관세 손실이 수백억 달러나 된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를 구축해서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백악관의 지금 이제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통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속내는 뭐 분명한 것이죠. 첫째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관세 장벽을 우회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투입해 키우려고 하는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의도죠. 예컨대 피닉스에는 TSMC의 미국 생산 거점이 있고, 오스틴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이 있고, 포틀랜드하고 실리콘밸리 권역은 인텔과 미국 첨단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특정 도시까지 거론한 것은 중국산 반도체가 제3국 경유로 미국 제조업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경고를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말이죠. 일부 컴퓨터, 첨단 컴퓨팅 칩에 25% 관세를 적용하면서도 미국 데이터 센터나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는 수입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원칙을 보여주는 건데, 미국에 필요한 공급망은 받아들이되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해치거나 중국의 우회 진입 통로가 될 수 있는 물량은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는 첫째는 통관 지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정치적인 위험인데, 가장 큰 정치적 위험, 즉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급망 허브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 미국 정치권 일부가 한국산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신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치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첫째, 미국 측에 말이죠. 한국의 원산지 검증 체계와 관세 행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전자, 배터리처럼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해야 된다. 셋째는요, 단순 포장이나 라벨 변경만으로 원산지를 바꾸는 식의 편법이 한국 기업이나 한국을 경유하는 해외 기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넷째는요, 미국의 한국은 중국산 우회 수출이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핵심 동맹 바탕한 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굉장히 센 경고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 이제는 관세 포괄을 넘어서 제품의 출발지와 부품의 구성, 가공 과정, 선적 경로, 데이터 기록까지 전부 추적하는 단계로 들어갔음을 뜻하는 거가 아니냐.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다. 예. 자, 이런 지금 그 평가가 가능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 강구가 굉장히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검찰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요, 아주 지금 한밤중이니까, 예. TV 조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자, TV 조선에서 하나는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재판 퇴정과 관련해서 징계를 권고했는데, 지금 그 대검에서는 징계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둘이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검찰 4명이 말이죠. 집단 퇴정을 했죠. 왜냐하면 판사가 증인을 갖다가 대면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뭐 이황이 무죄 때리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열받으니까 다 나와버렸죠. 그거를 정성호가 징계하라는 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시죠.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일이 있었죠.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징계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네. 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대검 감찰위가 징계 불가로 결론 내린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적 지속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록 전체를 갖다 다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도 지금.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집단 퇴정 검사들의 지휘부인
당시 수원지검 1, 2차장, 형사 6부장에 대해 징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무더기 기각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징계 권고가 이례적이라 평가가 나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기피 신청 후 퇴정한 걸로 징계를 심의한 것도 대검 감찰의 결론을 뒤집은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효진입니다. 웃기는 거죠. 지난해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일이 있었죠.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징계하기 어렵다고.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박상용 검사가 이제 법무부 감찰에 출석한 내용, 요거를 또 간략하게 TV조선 보도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페북에 또 별도로 올렸어요. 페북 글도 제가 별도로 법무부 말씀드릴게요.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들이 추가로 임명된 걸 두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지난 10일 법무부가 감찰이 출석을 통보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징계 내용은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또 조사도 사실은 받지를 못했고 일주일만 좀 연기시켜달라고 했던 내용도 거부됐어요.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 5명을 추가로 임명했다며 결론 짜맞추기를 우려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거랑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업무 시간에 SNS에 글을 올리고 대북 송금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등 6가지 이유로 정직 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해 권고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 징계 시도가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재판 취소 위한 검사 징계 국민들은 분노한다. 법무부는 감찰이 결론을 토대로 징계일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징계위원장은 정성호 법무장관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웃기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요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4명이 집단으로 퇴정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수원지검의 지휘부가 제대로 뭐랄까요, 지휘를 못했다. 그래서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금 법무부가 말이죠, 의결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것도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수원지검 1, 2차장 검사하고 형사 6부장 검사 등 지휘부가 작년 11월 25일 이화영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하는 과정에서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법무부의 요 재판부 기피 신청 내용을 기피 신청 결정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걸 이유로 해서 징계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힌 웃기는 거죠.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 박상용 검사 지금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더니 왜 이거를 못 가는지 이유를 알았다 이겁니다. 왜 못 가는지. 이게 제대로 된 완전한 한 편의 녹취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왜? 들어보면 이거 지들 멋대로 편집한 거구나. 이게 들키니까 못 갔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자, 그래서 지금 박상용 검사의 요 녹취록,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녹취록을 듣고 나서 지금 이제 본인의 페북에 올린 글, 요거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상용 검사는요, 즉각적으로 요거를 전부 다, 전체를 다 깔아. 예, 전체를 다 깔아. 근데 뭐 전체를 못 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박상용 검사의 요 입장문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부 감찰에 다녀왔는데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첫째,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 주실 것. 둘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를 한 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효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요 두 가지를 지금 감찰위가 그러니까 입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정성호 장관의 감찰 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고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이다. 그런데 정작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고 하는 것이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은 저로서는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녹취는 2023년도 5월 25일자하고 2023년도 6월 19일자 두 개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30분 정도 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다. 두 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다. 이게 지들 멋대로 짜집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징계의 증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 듣고 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인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징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술 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 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법무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 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지들에 유리하게 편집만 했으니까 못 가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딱 오늘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서민석 변호사가 그야말로 선택적으로 녹취를 공개했다. 논란이 많았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 있죠.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감찰을 다녀와서 명확하게 했다. 감찰이든 징계이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유정하 변호사의 SNS에 올린 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듯이 좀 두 김, 그런 게 김정숙, 김혜경에 대해서도 탈탈 털어라. 이런 폭탄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검찰, 경찰에 이어서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미 말 그대로 탈탈 털다시피 한 수사가 이어졌다. 가족, 지인, 주변 공무원들, 계좌, 선물, 통화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들여다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두 김도 똑같은 잣대로 보면 되겠다. 특검이 정말 성의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라면 누구는 끝없이 파헤치고 누구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비껴가서는 안 된다. 의혹이 있다면 계좌도 보고 관련자도 부르고 자금 흐름도 확인하고 대가성과 청탁 여부도 철저하게 따져보자. 영부인 김건희에게 적용했던 수사의 강도와 기준 그대로 김건희 다음은 남은 두 김이다. 김정숙, 첫째, 인도 타지말 및 전용기 예산. 둘째, 기내식 6,292만 원. 세 번째, 의상 특활비 관봉권. 넷째, 샤넬 재킷. 다섯째, 경호관 수용 강습. 여섯째, 기업인 청와대 오찬 플러스 가족 지인에 대한 철저한 확장 수사가 필요하고, 김혜경은요, 첫째, 경기도 법과. 두 번째, 공무원 사적 수행과 사모님팀. 세 번째, 관용차 사적 이용. 넷째, 과일 샌드위치 생활비 등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거. 다섯째, 대리 처방 논란.
여섯째, 민주당 인사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선거법 사건, 그리고 가족 지인 등에 대한 철저한 확장 수사. 예, 그래서 요거 탈탈탈탈 빨리 털어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자, 이거 말이죠. 나중에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와 같이 민주당처럼 압도적 다수당에 대해서 특검을 만들어갖고 똑같은 잣대로 여파 해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지금 이제 새벽 3시 2분이 됐는데요. 잠 못 주무신 분들, 여러분들 다시 또 깊은 잠 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